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 말고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월 현금을 어느 정도 이 달러로 계속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값이 한 1100 얼마 정도 되는데, 결국은 지금 장기간 달러가 이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에서 $1 치면은 이렇게 1157원입니다. 네, 1157원이고, 자, 3년 동안 보시면은 여기 1240원, 2020년 이때 초반에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죠? 터졌을 때예요. 네, 그리고 쭉 달러가 풀리면서 쭉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10년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때가 제일 심했죠. 네, 그래서 달러는 지금이 아마 제일 싼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00원이 깨지면 여러분들 쭉 매수하는 것도, 이렇게 매수하는 걸 좋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결국은 이 달러가 이렇게 점차 바닥을 찍어도 바닥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보이시죠? 달러도 어떻게 보면 우상향이다.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씩 보인다. 왜? 금리가 상당히 지금 낮잖아요. 네. 원화를 지금 가치를 올리려면 결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도 지금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달러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과 달러는 제일 안전합니다. 네. 안전하고 변동의 폭이 적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 부동산도 결국은 변동의 폭이 작잖아요. 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결국 우상향하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결국은 혹시나 만일에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내 자산이 그래도 방어가 된다, 이 점을 생각을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달러에 투자를 하시되, 혹시나 그냥 나는 달러 투자하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덱스, 코덱스 달러, 달러 이게 있어요. 코덱스 달러, 미국 달러 선물,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달러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거의 달러와 비슷하게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해피거님, 사놓고 오르면 바로 파나요가 아니라,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요. 달러는 이렇게 샀다가 바로 파는 게 아니고요, 달러는 계속 꾸준하게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많이 모였을 때 언젠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면 된다. 언젠가 또 금융위기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차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적금 들듯이 매월 소액을 현금으로도 이렇게 달러를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갑자기 해외여행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 값이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때 그 달러로, 보유하고 있던 달러로 또 가도 되고, 아니면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환전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축만 한다면은 지금 이율이 2%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달러로 하면은 변동폭 1100에서 1200원 가잖아요. 100원이 오른다면은 거의 10% 상승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결국은 코덱스 인버스, 이것도 지금 역대 최저 구간이잖아요. 10년에는 보면은 역대 최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저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하락에 또 베팅하는 사람들은 이 인버스를 또 모아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인버스를 쭉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경제가, 코스피가 또 외부 충격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여기에 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거는
세력이 기관을 뜻하는 건데, 기관이나 외인들이 한국 증시가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또 베팅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지금 10년으로 보시면 최고점을 찍었죠. 최고점 9만 얼마나 이렇게 찍었다가 쭉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데, 잠깐만요, 확대를 좀 하고, 96,800원을 찍고 이렇게 쭉 지금 내려가고 있죠. 지금 78,500원이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기관도 쭉 팔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이제는 삼전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그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세력이라 하면 심리라 생각을 하면 돼요. 심리, 주식에서 심리의 흐름. 이제는 삼전을 좀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한국 경제가 앞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사두면 돈 된다더니 믿었던 금의 배신입니다. 자, 금 본위제 폐지 50년 위기의 금 투자. 자, 금값 올 들어 8.8% 하락, S&P 500 20%, 집값 7.8% 상승, 미 금리 인상 가능성, 암호화폐 확산으로 투자 매력 떨어져, 이렇다고 합니다. 자, 금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금은 이례적으로 가격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활용하기엔 금의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트코인 등 금을 대체할 경쟁 자산도 늘었다. 1971년 금 본위제가 무너진 지 50년이 된 올해 금이 유례없이 초라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다 라고 합니다. 자, 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금값 시세, 이렇게 보시면은 국내 금 시세입니다. 자, 3년을 보시면은 지금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점에 물린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금값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코덱스 골드 선물, 이게 있어요. 코덱스 골드 선물을 보시면 10년치로 보면은 이렇게 금값을 추종을 합니다. 금값을 추종을 해요. 저도 금 투자를 이때 많이 했어요. 이때 저는 금보다 은에 투자를 했는데, 실버요. 실버에 투자했었는데, 실버 투자는 제가 한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50만원 정도, 그때 0.5%죠. 0.5%. 그 정도밖에 먹지는 못했어요. 맞나요? 1000만원에 1%가 10만원이니까 5%죠. 5% 정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최저점을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좀 물리고, 제가 이 정도 구간에 들어갔었거든요. 구간에 들어갔다가 물리고 반등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파생 상품이라 하죠, 이런 거에 좀 미쳐 있었어요. 결국 돈은 크게 벌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원자재죠, 이런 게 투자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금값은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다운되고 있다. 여기 물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많이 터졌죠.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때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물려가지고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다 이러면서 많이 물렸습니다. 많이 물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타이밍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뉴스를 보고 금값 오른다 라고 하니까는, 이때 작년 한 해 한창 뉴스에서 이랬어요. 사람들이 골드바를 사 모은다고. 자식한테 주기 위해서 골드바를 사 모은다. 근데 그 골드바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은요. 저는요, 그런 이렇게 금융, 원자재 이쪽은 그렇게 맹신하지 않아요. 무조건 우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크게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상승은 하겠죠. 조금 상승을 하겠죠. 왜? 달러 가치도 조금씩 상승은 하기는 하니까요. 물론 달러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기는 합니다. IMF 때 그리고 폭등했다가 쭉 하락을 해서 리먼 쇼크 2008년 그때 금융위기 때 또 폭등을 했다가 또 지금 또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부동산만큼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융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 저는 뭐라고 해야죠? 과거에 우리 1800 후방년,
1800년대 후반기에 그 1800년도 후반에 그 금융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그 화폐 전쟁에 나오는데요. 화폐 전쟁에서 무슨 가문이라고 있어요. 무슨 가문? 화폐 전쟁에 가장 유명한 가문이 제가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시만요. 무슨 가문이냐면은 은행 가문이 있어요. 네, 은행 가문이 있는데 여기서 로스차일드. 네.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우리가 지금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가장 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이 가문이 돈을 번 거. 네. 전 세계적인 금융의 흐름을 좌우지하는 이 가문이 돈을 벌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예.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양털깎기라고 하거든요. 양털깎기. 양털깎기가 뭐냐면 양이 털이 풍성해지면 결국 깎아내잖아요. 그 깎는 주체. 네. 양치기. 예. 양치기들이 보통 그런 양털을 깎는데 양의 털이 풍성해지면 싹 다 민단 말이에요. 자, 근로자들, 저희 같은 서민들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면은 금융 리스크를 한번 일으켜요. 네, 그게 IMF고 그게 리먼 쇼크인 겁니다. 일부러 터트린 거죠. 일부러.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제도가 많이 개편됩니다. 자, IMF 때 우리가 어떤 양털깎기 당했나요? 어떤 양털깎기가 당했나요? 자, 그때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부족함에 따라 가지고 이 상대국에 무역을 하는 상대국에 외화 달러를 줘야 되는데 달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IMF로부터 원조를 받았잖아요. 원조가 아니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런 자본시장법에 상당히 큰 개혁을 하게 되었었는데 IMF로부터 돈을 달러를 차관이라죠. 그렇게 받는 대신에 우리는 금융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국내에 외국 자본이 이렇게 은행을 인수하거나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는 회사법에 의해서 기존에 외국 투자 지분이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늘려주거나 또는 고용 유연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파견이나 계약직으로 또는 해고가 쉽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을 많이 바꿨어요. 네, 그렇게 해서 IMF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양털깎기로 해서 실제로는 대기업들을 싼 값에 사냥을 하려고 보통 IMF가 미국이랑 선진국들이 그렇게 약소국을 많이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 크게 당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IMF를 빠르게 졸업하기 위해서 국민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우량 기업인데 흑자 부도난 케이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부도난 케이스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부도난 기업들을 사냥을 못하게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고 또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물이 나왔지만은 현대차가 또 인수를 하고 이렇게 방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어요. 네. 네, 방어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양털깎기라고 불립니다. 네. 그때 서로는 이렇게 길었고 금도 어쨌든 금융 투자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도 너무 맹신하다가 당했잖아요. 이때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할머니들 쌈짓돈 이렇게 챙겨가지고 전재산 들어와가지고 1억 2억 모은 거 지금 들어와가지고 다 물렸잖아요. 할머니들. 물론 그 할머니들께서는 내 생에 팔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왔겠지만 결국은 속상하단 말이에요. 자녀분들은 이렇게 물렸다는 거죠. 네. 물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금도 이렇게 너무 맹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돼지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돼지는 자기 머리 위로 고개를 들지 못해요. 네, 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옆, 좌우나 아니면 밑에만 쳐다볼 수 있어요. 자기 머리 위로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덮쳐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시세 차익 15 개포 무순위 청약 신청 폭주입니다. 네. 전용 84제곱미터 자녀분이 5가구 남았는데 계약금 20% 전세로 잔금 충당 가능하죠. 자, 전용 84제곱미터 30억에 실거래 총 1996가구 집들이 진행 중 전세 매물 600건 넘어 많은 편 호가 높지만 크게 안 내릴 듯. 자, 11일 분양 자녀분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 서울 강남구 일원동 DH자이 개포 인근 중개업소엔 온종일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자, 일원동 B 공인 대표는 오늘 하루에만 20통 넘는 전화가 왔다며 전세 매물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를 묻는 청약자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번 청약은 집주인 실거주 요건이 없어 계약금만 내면 잔금은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치를 수 있다.
다만 인근 신축 단지와 비교해 전세 호가가 수천만 원 높게 형성돼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자, 시세 절반 줍줍에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진입을 하셨습니까? 진입하셨어요? 진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로 서울 부동산에 대한 이 굳건한 심리는 굳건한 이런 심리는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고 가을장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부동산 심리가 꺾일 새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서울 부동산은 제 방송에서 채팅창에서 묻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묻지 말라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은요, 더 이상 입주 물량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택 멸실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순 증가율은 적다는 겁니다. 실제로 순 증가율은 적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서울에 진입을 못하면은 어디를 사야 할까요? 여러분, 서울에는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최소 4억, 5억은 있어야 돼요. 괜찮은 거 살려면요. 4, 5억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를 사고 싶어 하십니까? 어디를 살 수 있을까요? 서울은요, 언감생심이라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돌고 돌아서 서울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돌고 돌았어요. 이번 여름장 이전에 상반기장에 그나마 서울이 좀 조용했는데, 그때 매수를 한 주체는요, 작년까지 해서 저기 어디야, 대전, 광주, 대전, 부산, 인천, 대구, 여기서 돈을 번 사람들께서 서울로 진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그 중에 실전 투자자는 없죠.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이모 위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대, 30대 미래 수요가 모두 사버렸다. 더 이상 진입할 수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은 단언컨대 지방에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지방에서 돈 벌어서 원정 서울 랠리, 그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삼성전자 96,000원 찍을 때 대거 매수자가 몰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서울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서울이 만약에 고점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매수자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